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49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제2문의 1번 답안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답안을 쓰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지금 설문이 4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설문이 4개가 나오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설문에 대해서는요, 독립 설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해서 하나씩 해결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특수한 상황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설문 1번에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 판결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청문 절차를 거친 다음에 다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법사유 시정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죠. 위법사유 시정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물었다고요? 기속력에 위반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설문 2번 보도록 합니다. 청소년 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다라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는데, 현재 고용을 한 건 맞는데, 을을 고용을 한 것은 맞는데 그 을이 청소년은 아니다 라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 판결을 했고, 그리고 나서 관할행정청 A가 을이 청소년이 맞다라는 이유에서 다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사유에 근거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죠. 동일한 사유에 근거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속력에 위반되는지를 묻고 있죠. 설문 3번 보도록 합니다. 설문 3번은 이번에 이제 을은 청소년이 맞는데, 근데 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에 을을 고용한 적은 없지만 또 다른 청소년 병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사실은 있다라는 이유에서 다시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새로운 사유에 근거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죠. 새로운 사유에 근거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설문 3번도 역시 기속력 위반 여부를 묻고 있죠. 그 다음 설문 4번 보도록 합니다. 설문 4번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라고 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비례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의 하자가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새로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새로이 갑에 대해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사유에 근거한, 이번엔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아니고 별개의 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사유에 근거한, 새로운 재량권 행사에 근거한 별개의 처분을 했는데, 이것이 기속력에 위반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결국 설문 1번, 2번, 3번, 4번이 모두 다 묻고 있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기속력 위반 여부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각각의 설문은 독립해서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문제는 특수하게도 전부 다 동일한 논점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선 각각의 설문에 있어서 공통되는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공통 이론을 전부 다 위로 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공통되게 묻고 있는 내용은 바로 기속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속력과 관련된 내용을 쭉 한번 서술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설문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약 3줄에서 4줄 정도의 수준으로 맨 마지막에서 해결을 봐주시면 된다 이거죠. 답안을 쓰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답안을 보기 전에 무엇을 체크했느냐? 각각의 설문이 공통 논점에 대해서 묻고 있을 때는 이때는 독립 해결을 하지 말고 도치를 시켜서 한 번에 논의를 해주고 나서 각각의 설문들을 뒤에서 한 번에 몰아 해결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공통 논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기속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건데, 물론 이제 기속력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지만, 기속력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속력의 의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속력은 기판령과 같은 동일한 내용의 효력을 갖는 것인가에 대한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서 기속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반복금지요, 재처분 의무,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속력에 위반되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위반된다라는 문제는 소극적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문제여서 이 중에서도 반복금지요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기속력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속력의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해 살피게 되는데 이 적용 범위는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위반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기속력에 위반되었을 때 효과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가? 당연히 판례에 따르게 되면 위법 무효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성문법에 위반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설문에 따른 결론들, 기속력에 위반되는가, 위반되지 않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었고, 위반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쟁점의 정리를 먼저 쓰도록 합니다. 지금 현재는요, 사법시험도 행정고시도 그리고 뭐 노무사 시험이나 아니면 경찰 시험 등 주관식 행정법이 출제되는 문제들에 있어서 모범 답안에 쟁점의 정리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쟁점의 정리, 과거에는 모든 강사들이 쟁점의 정리를 꼭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쟁점의 정리를 쓰지 말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특별히 여기 배점이 들어가지도 않고 모음 답안에서 쟁점의 정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쟁점의 정리를 썼을 때 각각의 설문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어떤 차별점을 우리가 그어야 될 것인가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묘한 차이를 느끼게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여되게 됩니다. 여기 정말 배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배점을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득점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설문 1, 설문 2, 설문 3, 설문 4를 독립적으로 해결을 할 거라고 한다면 쟁점의 정리 쓰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자 1번부터 바로 설문 1의 해결 이렇게 들어갈 텐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서 한 번에 해결을 할 것이고 공통논의를 앞으로 도치시키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점의 정리를 쓰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를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금 재처분을 했을 때 그것이 기속력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보는데 기속력에 관련된 공통 논의로서 법적 성질과 내용, 적용 범위와 그리고 위반 효과에 대해 살펴본 다음에 각각의 설문에 있어서의 그 위반에 따른 위법성 여부를 살피겠다라고 하고 법적 성질 들어갑니다. 법적 성질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듣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냐면 답안 작성 방법론 강의가 있어요. 답안 작성 방법론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게 되면 왜 이 법적 성질을 써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금 여기서 취소를 제기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처분이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겠죠. 당연히 취소의 대상은 처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라는 것에 법적 성질이 처분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본안 재판 들어갈 수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용 판결로 본안 판결로 연결될 수 자체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선 처분성 검토해 주셔야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량행위 검토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설문 4번에서 엄연히 비례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의 하자가 인정되어 취소 판결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재량행위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주장은 불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이건 재량행위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라는 여러분들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처분성 논의와 재량행위는 요 순서대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재량이 먼저 나오고 처분이 뒤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이거 처분 먼저 재량행위 그 다음에 검토해 주시고 위에는 당해 행위의 성질에 대한 검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이 위에 있는 당해 행위의 성질에 대한 검토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강학상 허가다라고 하게 되면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가학상 허가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가학상 특허다라고 하게 되면은 형성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가학상 특허라고 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그것은 재량행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위에서 당해행위의 성질을 검토하는 것이 그 밑에서 처분성을 검토하거나 또는 기속행위, 재량행위를 검토함에 있어서 기초가 돼준다는 점에서 당해행위의 성질 검토도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취소를 했다고 했어요. 영업허가 취소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취소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가학상 철회인가 직권 취소인가다라는 논의 간단하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권 취소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처분 당시에 위법했었고요. 두 번째, 그 성립 당시 하자를 이유로 해서 세 번째, 소급해서 효력을 제거하게 됩니다. 소급효죠. 이에 비해서 철회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처분 당시에 적법하게 성립했고요. 두 번째, 후발적 사유를 근거로 해서요. 세 번째,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제거시키게 됩니다. 두 가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권 취소다라는 쪽으로 연결을 시켜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 위법했지 않니? 라는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위법했기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직권 취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철회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어디다가 포인트를 맞추시자면 후발적 사유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라고 하게 되면 너 음주운전했구나. 그러니까 후발적 사유에 근거한 취소였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청소년 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을 한 후발적 사유가 인정됐구나. 따라서 철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강학상 철회에 해당하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식품위생법 44조 2항 제1호가 바로 행정법규 위반입니다. 여기에 위반돼서 행정법규 위반 사유, 즉 제재 사유가 발생을 했고요. 식품위생법 75조 1항에 따르게 되면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재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되는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여기에 근거해서 나오게 되는데 13호에서 44조를 지금 그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13호를 근거로 해서 지금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분성 들어갑니다. 취소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에 대한 취소면 그 취소가 직권 취소이든 철회이든 당연히 그 취소는 처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취소는 그 취소가 처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위에서 영업허가라는 것이 처분이다라는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안지에서 여러분들이 검토하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허가가 처분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처분에 대한 취소기 때문에 이것이 처분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판례의 기준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여야 하고 두 번째 그것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때 처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나 행정행위와 처분의 개념 간의 관계를 배운 적이 있어. 이것이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으면 처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행정행위인지를 검토하겠어. 행정청,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공법행위, 권력적 단독행위,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 이렇게 다 써주시게 되면 답안이 아주 풍성해지겠죠. 하지만 시험은 바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당해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신다고요? 판례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이 효율적인 답안 작성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관할행정청 A의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위인데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권리의무에 영향 미친다 이겁니다. 권리의무에 영향 미친다. 더 이상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업권이 박탈되었겠죠. 그 다음 재량행위인지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설문 4번과 특히나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학설 대립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동서의 판례는 1차적으로 근거법 문헌의 표현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주어로 등장을 하고요. 가능 규정이 있을 때는 재량행위라고 하고 이리적 규정이 있을 때는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결을 보지 못했을 때 그 다음 당해행위의 성질이나 헌법상 기본권 관련성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건 2차적인 판단이죠. 따라서 먼저는 근거법 문헌을 보시도록 합니다. 근거법 문헌을 봤을 때 75조에 직접 근거했다고 했죠. 75조 1항의 문헌을 보니까 표현입니다. 표현. 문헌이라는 것은 표현입니다. 표현. 규정이 아닙니다. 근거법 규정이 아니에요. 규정은 내용입니다. 문헌은 표현입니다. 알겠죠? 표현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가능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재량행위입니다. 기속력의 의의를 보도록 합니다. 기속력이라는 것은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즉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에 따라 발생하는 확정력의 일종인데요. 순서대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간단하게 봤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논점 강의를 이용을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속력의 의의라는 것은 무엇이다?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분행정청이나 관계행정청, 이게 뭐예요?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입니다. 얘들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그 의무를 지우는 구속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속력에 대한 규정은 우리 행정소송법 30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기속력은 기판력과 비교했을 때 위법적 법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위법적 법은 무슨 개념이에요? 실체법적 개념이죠. 왜 그것을 우리가 실체법적 개념이라고 하죠? 위법이라는 것은 실체법에 위반되었을 때 위법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위법적 법의 기준이 되면 그것은 실체법적 문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속력에 위반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죠. 기속력에 위반되면 어떻게 돼요? 위법 이렇게 되죠. 위법적 법을 가르는 기준이 기속력 위반 여부가 되고 있으니까 기속력이라는 것은 실체법적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을 보도록 합니다.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처분 등은 관계행정청이고요.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될 의무를 지우는 구속력을 우리가 기속력이라고 하는데 이때 법적 성질과 관련돼서 특수유력설과 기판력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기판력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항상 학설이 3개, 4개, 2개 뭐 이렇게 등장을 해주게 되면 그 중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주장하는 것을 문제점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기판력설입니다. 기판력설은 기속력이라는 것이 기판력과 같은 거라고 봐요. 같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점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판력과 동일한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되고 있는 주장을 하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얘기를 그대로 문제점에다가 옮겨놔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학설을 보시게 되면 기판력설이 문제 상황을 만들었으니까 기판력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있는 이 A라는 처분을 지금 이 문제랑 비교를 하게 되면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라고 보도록 합니다. 각각의 설문에서 취소 판결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전부 다 달랐어요. 하지만 어쨌든 위법했던 거죠. 여기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라는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했는데 각각의 설문에 따른 위법 사유를 근거로 해서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취소 판결이 나온 다음에 설문 4번을 제외하고 설문 3번까지는 둘 다 뭐야? 재처분을 하면서 3개 모두 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다시 했어요.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했죠. 다시 A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A 처분이 나왔을 때 그것이 만약에 기속력에 위반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속력 위반의 효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법 무효입니다. 위법 무효인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그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항고소송 제기하겠죠. 이번에 제기한 항고소송은 무슨 항고소송이겠어요? 무효네요. 무효확인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무효확인송을 이렇게 제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취소를 얘기한 전소법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무효확인 소송, 이쪽에 수소법원으로서 후소법원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후소법원, 무효확인 소송의 후소법원은 취소의 전소법원의 판단에 그대로 구속될 수밖에 없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기판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A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똑같이 인용 판결, 무효확인 판결을 이렇게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취소 판결을 한 전소법원의 판단에 지금 여기 무효확인성의 후소법원이 그 판단이 구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경로가 바로 기판력이에요. 기판력이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효확인성을 제기해서 무효확인 판결이 나온 이유는 얘가 위법 무효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돼서 위법 무효가 된 거니까 이 밑에 있는 파란 색깔 빗금친 부분은 바로 기속력 영역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기속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기판력에 가는 길의 중간에 서 있는 친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판력의 하나의 속성 부분에 포함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기판력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이제 그럴듯한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서 이 기판력이 그럼 이건 어떨까 이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실래요? 민사소송. 이게 취소이나 무효확인소송 같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만약 민사소송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기판력이 중간에 기속력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이거죠. 왜? 민사소송에서는 기속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게 행정소송이라는 영역 안에서 본다면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행정소송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건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기판력설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판력설을 우리가 취할 수 없겠죠. 판례를 보시게 되면요. 판례는 이제 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기판력과 용어를 혼동하기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소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판역설이 됩니다. 저처럼 이 판례를 소개하면 특수유력설이 됩니다. 근데 이 판례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판례가 교수님 교과서에도 거의 소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판례입니다. 여기에 있는 판례 번호 한번 쳐보세요. 나옵니다. 나오는데 잘들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혼동한다, 기판역설의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혼동한다라는 부분을 치고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특수유력설의 입장을 취한 판례를 여러분들이 추가해 주시게 되면 가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왜? 출제하신 교수님이나 출제위원들이 이 판례를 보고 나서 그 순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수업료를 당연히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점수로 수업료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시게 되면은 관계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을 기속하는 것을 기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보통 구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기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행정소송법 절차 밑줄 그시고 이게 뭐예요? 행정소송에서만 이와 같은 기속력이 인정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의 관계행정기관, 즉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이와 같은 기속력은 행정소송 절차에서만 인정이 되는데 민사소송법에 의한 판결은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기속력은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행정소송에서만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이다라고 보고 있는 특수효력설입니다. 그러면 혼동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판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 판례를 제외하고는요, 판례가 기속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기판력 또는 구속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속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기속력 문제를 판시하면서도 기판력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심지어 이럴 때도 있어요. 엄연히 기속력을 판시하는 과정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시간적 범위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엄연히 처분시 위법성 판단시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기속력을 판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있었던 사유를 근거로 해서 동일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기판력이라는 표현 쓴 거, 그래 너 맨날 그러니까 인정해주겠다. 이해해줄게. 근데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습니다. 기판력과 기속력을 어느 정도 혼동하고 있는 게 분명하겠죠? 하지만 판례도 당연히 이 부분을 처분시로 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몇몇 개의 판례가 기속력 판례에서 엄연히 사실심 변론종결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 사이에 특별히 사정 변경이나 아니면 법령 개정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시를 기준으로 봐도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봐도 별다른 결과의 차이가 없어 그렇게 판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용어는 어쨌든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검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를 보시게 되면 기판력과 기속력, 정말 많이 다른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뭐가 이렇게 달라? 기판력이라는 것은 쟁송법적 효력이다. 쟁송법적 효력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예요? 기판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실체적으로 어떻게 적법한지 위법한지랑 관계없어요. 이미 사실관계 및 법률적 판단은 확정된 걸로 봅니다. 쟁송법적 문제로 그냥 본다는 거예요. 실체법적 문제로 정말 위법한지 적법한지는 신경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속력이라는 것은 위법한지 여부에 따라서 그 위법적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실체법적 효력입니다. 그 다음에 기판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소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민사소송에도 기판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판결의 효력이라는 거죠. 모든 소송에서 인정되는 효력이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기속력은 행정소송에서만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판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판결, 어떤 판결 말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본안 판결이에요. 본안 판결을 각각 판결까지 포함시키겠다는 말은 아니고 본안 판결인데 그중에서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 모두의 기판력은 발생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기속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된다는 점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 중에서 기속력 외에도요, 형성력이나 대세효 같은 경우에도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되는 효력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기판력과 여기에 있는 처분행정청, 관계행정청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력은 모든 판결이니까 엄연히 기각 판결에도 미칩니다. 그럼 기각 판결이라는 것은요, 그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처분을 지지하는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행정청은 기각 판결, 그거 적법해 라고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취소해버릴 수 있습니다. 왜 취소해버릴 수 있죠?
처분행정청은 기판력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적용 대상 자체가 다르겠죠? 예, 그 다음에 얘는 소송 당사자 후소법원, 얘한테는 일사부재일이효로서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더 이상 같은 소송물에 대해서 다투지 말아야 되는 힘이 발생하게 되고, 만약에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다투면 후소법원이 소재기했을 때 그 소를 받은 후소법원이 뭐 해야 돼요? 똑같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모순금지효로서의 기판력입니다. 여기서 이제 관계행정청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기속력으로서 관계행정청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또 어떤 논의가 나옵니까? 행정소송법 제17조에 근거한 행정청의 소송 참가 논의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법적 성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반복금지요. 반복금지요라는 것은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되죠. 기속력, 예,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하에서 동일한 사유에 의한 동일한 상대방의 동일한 내용의 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거기에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동그라미 1번에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도 이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우신 대로 여기서 동일한 사유라고 하게 되면 그 사유는 무슨 사유를 말하죠?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하고 법령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하고 둘 다를 포함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가 동일하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한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를 말한다. 따라서 앞에 있는 이 표현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동일한 상대방,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의 내용은 뭘까요? 내용이라는 것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라고 했을 때 이 사유가 아무리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말이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부분에서의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쪽을 한번 깨볼까요? 여러분 설문 3번에서 보신 게 바로 뭐였습니까? 예, 청소년 병을 고용했다라는 이유로라고 했습니다. 청소년 을과 청소년 병은 DNA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똑같이 다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으로서의 구속력이 미치기 때문에 구속력의 내용이 똑같구나. 내용적 구속력이 똑같구나. 그러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됩니다. 사유는 불문하고요. 그것이 미치는 구속력의 내용 부분을 말하는 게 동일한 내용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처분 의무를 보도록 합니다. 예, 재처분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는 반복금지와 비교해 봤을 때 반복금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다음 재처분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는 그렇게 해 라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소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소극적 효력이고 얘들은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적극적 효력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얘는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고 얘는 불이행하면 안 되는 문제로 되겠죠. 여기서 재처분 의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답안에 보시다시피 30조 2항이 있고 30조 3항이 있습니다. 30조 2항은 거부처분 쪽에 있어서의 재처분 의무고요. 30조 3항은 절차상 하자 쪽에 있어서의 재처분 의무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건 왜 실질적 권리구제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이것은 왜 신청인의 이익보호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인지 잠깐 생각해 봅니다. 영업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거부처분이 위협하게 나온 겁니다. 나한테 영업허가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청은 자기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부처분을 했죠. 위협한데 취소를 제기했습니다.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싸 이겼어 했는데 영업허가 안 해주면 어떡하죠? 괜히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괜히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구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처분 의무를 부과할 때만 비로소 거부처분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 논의되는 것이 바로 재처분 의무입니다. 이것은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요. 갑한테 어떤 허가 처분을 해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 처분이요. 제3자효 행정행위입니다. 상대방으로서 갑에게는 수익적입니다. 그런데 처분상 제3자로서 을에게는요. 침익적이죠. 얘가 허가받았기 이제 얘는 허가를 못 받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릅니까? 경원자 관계라고 부르죠.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갑은 어머니 요건을 다 구비해서 갔어요. 갑에겐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청한 행정청이 이럽니다. 예, 행정청이 이유 제시를 안 하는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 나한테 허가 처분해줬으니까 이유 제시를 하지 않은 거랑 아무 관계없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을의 눈에는 보여. 갑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을의 눈에는 보여. 뭐가 이유 제시가 없었어요. 이유 제시가 없어서 절차상 하자 있는 것 같아 라고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차상 하자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취소 판결 나옵니다. 그러면 그 허가 처분을 신청했던 허가를 받았던 그 갑 신청인 갑은 어떡합니까?
그쵸? 갑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행정청의 과실로 인해서 그 허가 처분이 취소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갑이라는 신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이 특별히 다시 허가 처분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정청은 갑의 기존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고 허가를 해줄 수 있다면 허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30조 3항에 있는 신청인의 이익 보호와 관련된 제처분의 의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 의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쪽부터 한번 접근해 볼까요? 반복금지는 위반의 문제, 제처분의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는 불이행의 문제라고 했는데요. 이거 위반되면 어떻게 되죠? 효과, 위법, 무효라고 보는 것이 바로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에 비해서 제처분 의무를 불이행하면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간접관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심 법원의 3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를 만약에 불이행하게 되면 그때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소송법의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는 규정 자체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에 따른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송 형식이 뭐에 해당하죠? 당사자 소송입니다. 네, 당사자 소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소송법 3조 2호를 다시 머리로 떠올립니다. 3조 2호에는 뭐가 있습니까? 행정소송법 3조에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3조 2호에서는 당사자 소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자 소송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청의 처분 등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자 소송과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자 소송과 두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처음 거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이 부분입니다. 지금 처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 소송은 바로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라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었던 그 처분 등이 법률상 원인으로 돼서 결과되어 있는 법률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뭘 수도 있어요? 사실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고 원상회복시켜야 된다는 의무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학설은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인정합니다. 판례는 인정 안 해오다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전향적으로다가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는 인정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에 있어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한 판례와 관련된 문제가 2010년도 입법고시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례가 있다고 해서 취소에 있어서의 기속력으로서의 원상회복 의무 출제될 수 있겠습니까? 그쪽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무효 확인소송과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범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무나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주관적 범위라는 것은 처분행정청, 그 위법한 처분을 한 당사자가 있겠죠? 처분행정청, 당연히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누구도 관계행정청도 포함됩니다. 그럼 이제 관계행정청은 누구인가에 대한 범위를 획정해야 되겠죠? 관련되는 모든 처분과 부수적 행위라는 모든 행정청 다입니다. 아시겠죠? 이 관계행정청에게도 이렇게 기속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관계행정청은 저 A라는 처분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저 처분이 없어졌는데 없어져 버리게 되면 나는 그에 따라서 기속력의 적용을 받으니까 그 없애버린 판결의 취지에 따라 난 그 다음 행동을 또 해야 됩니다. 아주 번거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행정청은 저 처분이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가서 소송 참가를 합니다. 이 처분은 적법해라고 막 두둔을 하겠죠. 그게 17조에는 행정청의 소송 참가입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게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요. 실체적 심리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 이렇게 기억을 하시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풀립니다. 이 당해 처분 부분에 뭐가 포함된다고 했어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하에서의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당해 처분의 개개의 위법 사유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거기 이제 답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실체적 심리 내용으로서 판결의 주문과 전제가 되는 요건 사실의 인정 및 효력에 대해서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본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기속력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간접적 사실이나 근거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구체적 위법 사유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이쪽 부분입니다. 구체적 위법 사유. 취소 판결의 사유가 절차 및 형식상 하자에 따른 경우에는 구체적 위법 사유에 한해서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속력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된다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구체적 위법 사유 이쪽과 관련돼서 절차상 하자 문제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때 말이죠. 여러분들이 행정행위의 하자라고 하게 되면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 하자 4가지로 알고 계신데요. 예, 기속력에 대한 문제를 푸실 때는 그 중에서의 문서주의 원칙 위반, 구두통보와 같은 형식상 하자는 광의의 절차상 하자 안으로 포함을 시켜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립니다. 그렇다면 문서주의 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절차상 하자 쪽에서 논의하는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논의가 여기서도 나옵니까? 동일하게 나옵니다. 왜? 광의의 절차상 하자 안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동일한 처분의 범위 내에서 기속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밑줄 보시고 나서 화살표 땡기면 이게 뭐 때문에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근거로서의 처분 사유 쪽에서 논의가 되는 부분이죠. 동일한 사유라는 것은 바로 동일한 처분 사유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 동일한 처분 사유의 처분 사유에는 사실상 근거, 법령상 근거가 있고요. 그 중에서 사실상 근거 부분에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논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겠네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뭔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과서에는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과 행위의 태양과 금성, 화성, 목성, 그리고 인공위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상한 소리를 했죠? 네,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건 이제 판례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이 바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종합적으로 판단하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그쵸? 우리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를 가지고 보도록 합니다.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점입니다. 기본적인 점.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냐면요. 설문 3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3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청소년 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했다라고 해서 영업허가 취소를 했어요. 이렇게 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유흥접객원 고용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요. 청소년 을을 고용했다라는 상황과 병을 고용했다는 상황과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법률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요. 을도 청소년, 병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쨌든 청소년을 고용한 겁니다. 그럼 같은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 단계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점은 뭘 말하는 거냐면 혈액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DNA 검사를 해봤는데 둘이 달라요. 그렇죠? 청소년이니까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DNA 검사인데 서로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법률적 평가는 뭐예요? 청소년을 고용하지 마라 이 부분에 법률적으로 청소년을 고용했다 이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기초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보게 되면 뭘 보는 거야? 누군데 그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건 사실 말이 그런 거지 나중에 보시게 되면 별로 판단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나중에 처분사유 추가 변경 쪽에 가시게 되면 그때 우리가 기판력 또는 소송물 그 다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실체적 한계 부분과 관련돼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지금 못 따라하고 계신 분들도 상관없어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가서 또 할 겁니다. 거기서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고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우리가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근데 가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이따 설문 3번하고 2번 논의를 할 때 좀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적 범위를 보시게 되면 위법성 판단 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기속력은 위법적 법의 판단 기준으로서 실체법적 효력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법적 법의 판단 기준시가 언제였는지가 시간적 범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위법성 판단 시와 관련돼서는 처분 시설과 판결 시설의 대립이 있죠. 통설 판례 입장은 처분 시설입니다. 그래서 처분 시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처분 시에 있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적 범위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조심하라고 했죠? 처음에 처분할 당시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고 나중 때 처분을 실시했으면 나중 때니까 처분 시가 아니지 않느냐? 시간적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기속력이 적용되지 않고 기속력이 위반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건 시간적 범위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 했어요? 청문 실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실시했다. 그 문제는 뭐라고요? 이건 바로 구체적 위법 사유. 이쪽의 문제. 객관적 범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시간적 범위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서도 수없이 논의하게 되지만 처분 이후에 발생한 법령 개정이나 사정 변경을 고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바로 시간적 범위예요. 뭐라고요? 내용상 하자 그 사유에 있어서 그 이후에 사정 변경이나 법령 개정이 있었냐 없었냐 그것을 포함시켜서 고려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바로 시간적 범위지 청문을 안 했다가 했다 이 문제 아닙니다. 조심해 주시고 위반의 효과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확정 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왜요? 반복금지 위반이니까 이러한 행정처분은 기속력에 위반됐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라고 판례가 명시적으로 무효로 봤습니다. 엄연히 판결을 주면서 위법했는데 그 판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갖고 똑같은 처분을 해버린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요 그냥 성문법에 반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문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설문 1번에서 뭐라고 했냐? 청문을 미실시한 절차상 하자 때문에 취소 판결을 했고 다시 청문을 실시하고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했다. 이것은 위법 사유를 시정한 동일한 처분이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네 가지 모두 다 그 A라는 행정청이 그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범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시간적 범위에 있어서 시간적 범위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한번 통틀어 보세요. 아무리 털어봐도 사정 변경과 법령 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범위도 아무 문제가 되고 있지 않고 모든 문제는 객관적 범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 범위는 방해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인데요. 그 중에서 여기는 절차상 하자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 위법 사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바로 취소 판결의 대상이 됐던 그 처분은 청문 없는 처분, 지금 한 재처분은 청문 있는 처분, 두 개는 새로운 별개의 처분, 이거죠. 구체적 위법 사유와 사유를 지금 포함하는 처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객관적 범위 측면에서 논의되는 것이고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바깥쪽이니까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위반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2번의 경우 보시게 되면 설문 2번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설문 2번은 우리 청소년이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어.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얘가 말이에요. 의리청손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쵸? 여러분들 알고 계신 입증 책임의 분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근거 요건 사실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처분행정청이 해야 되겠죠? 내가 적법한 처분을 한 거란 말이야. 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뭘 못한 거야? 어른 청소년이냐? 라는 걸 입증을 못한 거죠. 나중에 보니까 입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낸 거죠. 이런 건 어디서 논의돼야 되는 거예요? 취소송 도중이라고 한다면 판결 확정 전이라고 한다면 재청소는 맞아요. 새로운 증거나 발견했어. 라고 해서 처분 사유를 새롭게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겠죠? 이미 시간 지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기속력에 있어서 말입니다. 기속력에 있어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서 추가 변경을 할 수 있었던 사유 있지 않습니까? 피고행정청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추가나 변경시킬 수 있었던 처분 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그 사유는 기속력의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뜻이에요? 네가 추가 변경을 시도할 수 있으나 안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그 부분에 해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추가 변경이 될 수 있었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였다면 기속력 범위 내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동일 사유입니다. 동일 사유. 동일 사유. 동일 사유에 근거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기 때문에 이건 기속력에 위반됩니다. 객관적 범위 내입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요번에는 이제 병을 고용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아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당해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 범위 바깥쪽에 있고, 기속력 적용되지 않고요. 위반은 없습니다. 설문 4번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이건 뭐예요? 새롭게 3개월 영업정지를 했다라는 것은 너무 가혹해. 너무 가혹해. 그 가혹한 거나 고려할게. 이거죠. 고려해봤어. 생각해보니까, 처자가, 되게 많아요. 그쵸? 자가 1578명 항상 있어요. 그쵸? 저는 항상 1578명 있죠. 그 다음에 와이프가 1578명 있으면 좀 웃기니까. 그쵸? 와이프는 2명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 살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되게 많으세요. 부모님이 많다는 건 이제 어떻게 설정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되게 많아. 그것까지 고려해도 너 3개월은 영업하지 마. 재량권 행사의 근거가 바뀌었습니다. 그쵸? 처음에 재량권 행사할 때 고려하지 않았던 사유를 지금 고려했죠? 이것도 뭐예요? 새로운 사유입니다. 새로운 재량권 행사의 사유에 근거했기 때문에 뭐다? 당해 처분이 아닙니다. 당해 처분이 아니니까 객관적 범위 바뀌죠. 한데 이런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전혀 별개의 처분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위반될 수 없다. 지난 시간에 제가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이 기속력의 적용 범위 측면에서 접근해서 논의할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반복 금지의 위반 요건 측면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어떻게 드렸냐면, 얘들은 위반 요건이 1, 2, 3가 돼 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1, 2, 3가 돼 있는데요. 이 1, 2, 3에서 2에서 2-1과 2-2를 얘들의 2, 3으로 연결시키게 되면은 여기 논의하는 내용이 여기 논의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논의하는 내용이 여기 논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쪽을 정확하게 공부하시게 되면 어느 쪽으로 접근해 문제를 풀든 주소가 어딘지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2시간에 이어서 기속력과 관련된 종합 사례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